역사를 뒤흔든 여성 권력자들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 말기를 장악했던 여성이죠. 중국 역사 3대 악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무려 반세기 가까이 대제국을 뒤에서 움직인 서태후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 혼란이 교차하던 격동의 시기였죠. 그럼 지금부터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한 여인의 충격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나라는 약 270년간 동아시아를 지배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시아 전역을 이끌었던 나라였죠. 당시 서양 사람들은 청나라를 잠든 거대한 맹수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서태후가 권력을 쥔 때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서태후가 사망한 지는 약 110년 전의 일입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일이죠. 놀라운 점은 생각보다 최근 인물임에도 그녀가 저질렀던 행동들은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를 연상시킬 정도로 잔혹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의 중급 관리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고 바느질까지 배웠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여성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대였으니까요. 여자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집안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뛰어난 외모와 총명함을 인정받아 당시 황제였던 한풍제의 후궁으로 선발된 것이죠. 궁궐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녀의 야망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황제의 아들을 낳는 것이었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아십니까? 영향력 있는 관료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온갖 뒷공작을 다 했죠. 여기에 더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의 배설물을 녹인 물로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진주를 곱게 갈아서 그 가루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더 충격적인 건 갓 출산한 여성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그들의 모유를 직접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집념 어린 노력 끝에 마침내 그녀는 한풍제의 아들을 낳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의 권력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서태후라는 호칭 자체가 서쪽쪽 궁전의 태후라는 뜻인데요. 이는 그녀가 두 번째 부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동태후였죠. 하지만 동태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태후가 권력을 잡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당시 청나라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편전쟁으로 영국에게 큰 타격을 입은 청나라는 더 이상 예전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었죠. 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역 확대를 명목으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에로우호 사건이죠. 영국군은 베이징까지 진격했고 청나라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풍제는 병으로 승하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서태후는 절대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동태후에게 아들이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어린 아들을 황제로 앉힌 것입니다. 당시 그 아이의 나이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보수파 대신들이 이 결정에 반발한 것이죠. 특히 숙순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어린아이가 황제가 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서태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과감하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신유정변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숙순 일파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처형해버렸습니다. 이제 방해물이 사라진 서태후는 어린 황제의 섭정이라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정치 전면에 나섭니다. 권력은 완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녀의 친아들인 동치제는 19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서태후에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동치제에게는 임신한 부인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 아이가 남자아이
아이로 태어난다면 당연히 그 아이가 다음 황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통 왕조의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서태후는 이런 전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과 황족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광서제로 즉위시키죠. 이때 광서제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 황제를 앞세워 자신이 섭정으로 통치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전통도 관습도 모두 무시했던 것이죠. 서태후가 집권하던 시기에 청나라 전역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계속된 기후 이상으로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서태후는 이 재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고의 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마음껏 썼죠. 결국 이 긴급 재난 상황에 나선 것은 정부가 아니라 부유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굶주리는 동포들을 도왔죠. 이 기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1,0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권력자가 부패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평범한 백성들이니까요. 그런데 서태후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일전쟁 때였죠.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충돌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비록 근대화에 뒤처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싸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문제였죠. 단결력 있게 싸우는 일본군과 달리 청나라 군인들에게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서태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60회 생일잔치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550만 양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청일전쟁 전체 전쟁 비용의 2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인데 생일 파티에 전쟁 비용의 2배를 쓴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전 전쟁에서 파괴된 이화원이라는 황실 정원을 재건하는데 또 1천만 양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청나라의 강력했던 해군은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유지 보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죠. 이것이 청일전쟁 패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청일전쟁에서의 굴욕적인 패배는 청나라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나라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앞다투어 청나라의 영토와 이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엄청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죠. 청나라에게 이보다 더한 치욕이 있을까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아시아의 중심이자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서양 나라들의 먹이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광서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도 빠르게 근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변법자강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개혁 시도마저도 서태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녀는 광서제의 개혁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서태후는 황제를 방해하고 심지어 유폐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혁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이 무렵 서양 열강들에게 착취당하던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자며 뭉쳤죠. 이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입니다. 의화단은 청나라를 돕고 서양을 멸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중국 내의 외국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후는 이것을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의화단과 손을 잡고 영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서양 국가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한꺼번에 덤비라는 식이었죠.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8개 나라의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죠. 완전히 짓밟힌 청나라는 신축조약이라는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약은 청나라를 거의 식민지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평가받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혼란 속에서 서태후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입니다. 광서제가 매우 사랑하던 진비라는 여성을 우물에 던져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비가 서양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합리적인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이죠. 이쯤 되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큰 패배를 겪고 나서야 서태후는 뒤늦게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자신이 중단시켰던 개혁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실질적인 개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데만 집중했죠. 서태후의 오만함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데 무려 450명의 요리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요리의 양은 5,000인분에 달했죠. 물론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서태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가득 차려진 수많은 요리들 중에서 두세 입맛을 보고는 나머지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외모에 대한 집착도 끝이 없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비단 옷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하루에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으며 극도의 사치를 부렸습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했던 그 끔찍한 습관도 계속되었습니다. 갓 출산한 여성들을 불러 그들의 모유를 마시는 행위를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던 서태후도 결국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권좌에 오른 사람은 마지막 황제로 유명한 선통제 부이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죠. 하지만 부이가 황제에 오른 지 겨우 3년 만에 손문이 주도한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으로 270년 가까이 지속되던 청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서태후에 대한 소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녀는 권력욕만큼이나 성욕도 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몰래 젊은 남성들을 모집해 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더 섬뜩한 건 선택된 남성들이 다음 날이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제거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태후가 실제로 저질렀던 다른 행동들이 워낙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도 충분히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수많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서태후는 중국 역사상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한 여성이 점차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서 괴물로 변해갔죠. 국가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서태후가 좀 더 현명하게 개혁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근대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청나라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선택이 수억 명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입니다.